뭐 삼성전자 주가 저평가되고 삼성전자 주가 오르고 우리 코스피도 오르는 이런 국면이 앞으로 저는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가대평가인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뭐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다가 막 반토막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났는데요. 일부 종목은 저평가 영역이 들어선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은 서서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또 저희 김 작가 TV 채널 한 분기에 반기에 한 번 정도 출연해주고 계신데 일단 현재 상황부터 점검해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들어와서 지난 5월 말까지 그 MSCI 세계 평균 주가 지수가 8% 올랐었어요. 그리고 대만 주가, 그 다음에 일본 주가, 나스닥 주가 뭐 15% 안팎 올랐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는 오히려 작년 말보다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약 1% 정도 코스피가 하락한 상태예요. 우리 주가가 그렇게 좀 부진했다. 한마디로 상반기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증시 대부분 고공행진하고 G2N이 이제 국가들 올해 수익률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한 뭐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사실상 최하위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 증시면 이렇게 안 좋은 걸까요? 사실 뭐 저평가됐다고 우선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AI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혁명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그 세계 주가 중에서 많이 오르는 게 나스닥이고 대만 주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작년 말보다 떨어졌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오히려 코스피는 지금 2,600이 아니라 2,800이다. 이런 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 주가 지수가 그렇게 못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좀 더 딥하게 여쭤보면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에 투자 심리 위축되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IB에서 인공지능 추천주 명단에서 빠지고 HBM 반려가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에서 또 삼성전자 탈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교수님? 삼성전자 주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우선 HBM에서는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죠. 그렇죠. 오늘 시장 점유율 보니까 하이닉스가 한 55%, 삼성전자가 한 35% 안팎이거든요. 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한테 원래 밀렸지만 더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부실했는데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일단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작년에 6조 6천억이었는데요. 뭐 올해 애널리스트들 자료 보니까 한 40조, 내년에는 50조가 넘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요. 네, 그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50조 가까이 예상된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애널리스트 예상대로 40조, 내년에 50조라면요. 뭐 지금 주가 7만 6천 원 안팎 주가는 좀 저평가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 연구원장이 가가 보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창의적이지는 못했어도 따라가기는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HBM에서 지금 따라가기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 저평가되고 삼성전자 주가 오르고 우리 코스피도 오르는 이런 국면이 앞으로 저는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 보니까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 이제 사장급 임원들이 이분 외에도 자사주 매입에 나섰는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좀 긍정적인 매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뭐 스스로 임원들이 뭐 전략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은 뭐 기업 내부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기업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늘어난 이익에 비해서 아마 그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됐다. 뭐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도 좀 저평가 지금 구간이라고는 좀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우선 우리 코스피가 올해 명목 GDP가 한 4% 성장한다면 적정수지 3,174 정도 나와요. 그럼 거기 가려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오르고는 코스피가 3,000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실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하고 코스피 관계 보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제가 보기에도 저평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요? SK 하이닉스는 참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근데 가끔 강의 가서 어르신들한테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때는 하이닉스 주식을 사야 됩니다.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들이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시각을 돌리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만들고 각종 전자제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반도체 주니까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은 당연히 하이닉스 주식을 사야 되죠. 근데 하이닉스 주가는 뭐 기업 이익에 봐서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좀 지금 가대평가 영역에 제가 보기에는 좀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크게 오른 것도 사실은 엔비디아 때문일 텐데요. 엔비디아 주가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에 $1,150 돌파했죠.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엔비디아 주가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계속 AI 그거를 주도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보니까 의료 플랫폼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또 AI로 진출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이 시대가 AI 혁명에서 제일 핵심 중 하나가 엔비디아다. 예, 그래서 다른 주식은 좀 가대평가 영역이 들었고요. 제가 좀 미국 S&P 500 이런 주가 지수를 평가해보면 명목 GDP 아까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유동성 이런 거에 비해서 최소한 10% 정도 가대평가 영역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엔비디아는 이 시대의 그 대표적인 AI 혁명의 선두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7일에 그 10대 1 냉면 분할 계획 앞두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냉면 분할이라는 게 기업 가치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으나 가격 부담, 아무래도 엔비디아 지금 한 주가 이제 $1,150가 굉장히 많이 비싸졌는데 가격 부담을 낮춰 매수세를 유입시킨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그런 일 좀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교수님도?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이익이 뭐 1분기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거 이익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상황 추세 봐서는 엔비디아만큼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낼 회사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AI 이런 반도체 전 세계 투자 심리 언제쯤 AI 랠리 끝날까요? 근데 제가 요새 공부하면서 가장 좀 답을 못 찾는 거는요. 이제 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80년에서 95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노동 생산성이 1.5% 증가했습니다. 근데 96년에서 99년까지 무려 2.9%나 2배 이상 증가해버리거든요.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공급국수의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해버립니다. 이런 걸 신경제 골디락스 이코노미라고 믿고요. 예. 그때 나스닥 지수가 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4.5배나 올라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AI 혁명이 과연 그처럼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지금 AI가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증가를 시킬 텐데요. 네, 그런데 아직 그런 통계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성 증가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지금 그런 생산성 증가를 바탕으로 지금 AI 관련 주식이 엄청 올랐는데 거품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생산성 증가 통계가 계속 나오면은 거품이 더 지속될 텐데 그게 안 나오면 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그 AI 관련 주식을 투자할 때 그냥 AI 파티는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 꺼질지도 모릅니다. 출구 곁에서 즐겨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도체 사이클이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지점까지 온 걸까요? 지금 이제 시작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보통 한 4년인가요? 네, 보통 3, 4년 지속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사이클하고 우리 경기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 경기 확장 국면이 11번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이클이 반복됐는데 평균 33개월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뭐 3, 4년 뭐 이 정도. 예, 그거는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고요. 그다음 우리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21.8%까지 갔다가 15.6% 작년에 떨어졌는데요. 올 지금 5월까지 수출 통계 보니까 한 18.6%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에 좌우되는데 그 수출도 반도체 경기에 좌우된다. 근데 평균 확장금이 33개월이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된 지 한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네요. 네,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좀 기점에서 미국 빅테크 주식 대부분 좀 비싼 편인데 지금 사도 괜찮은 기업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엔비디아 외에는 그렇게 지금 제가 보면은 그런 빅테크 주식이 AI 혁명을 많이 올렸지만은 이게 소위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뭐, 이런 회사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구글 같은 회사,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금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 발생했는데 거품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조심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살 거면 차라리 엔비디아가 낫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시장의 이슈는 좀 어떤 것들 교수님 주목하고 계신가요? 올해 11월에 선거도 있고, 뭐 CPI도 있고, 금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면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미국 물가에 달려 있죠. 네. 오늘 우리 이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으면 우리 5월은 헤드라인 2.7, 근원 2.2. 우리 물가 상승률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 별로 안 낮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소비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거든요. 우리는 내수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하고 미국 물가하고 차이점은요. 우리 소비자 물가는 아까 5월이 2.7%, 근원은 2.2, 근원이 훨씬 더 낮죠. 근데 미국은 근원 물가가 더 높아요. 예, 그거는 미국 내수는 좋다는 겁니다. 우리 내수는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하반기 물가 상승도 좀 둔화되고 중요한 거는 미국 연방 기금 금리가 지금 상한선이 5.50%인데 이거는 현재 적정 수준에 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제가 현재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면 한 5% 정도가 적정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올 하반기에 금리 한 두 차례 정도 뭐 5.50%까지는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요? 예, 예. 올해 하반기면 뭐 한 9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예, 아마 9월, 12월 이 무렵에 내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또 미국 6월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6월 FOMC가 중요한 거는 뭐 3월, 6월, 9월, 12월은 거기에 경제 전망 표들이 들어가요. 예, 계속 수정하죠. 근데 이번 6월 FOMC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물가 상승률일 것 같습니다. 예, 지난 그 3월 달에 연준이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라고 전망해 놨는데요. 지금까지 4월까지 통계 보니까 예상만큼 빨리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좀 올리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좀 전망치 올리면은 연준 의원들이 적정금리 점이라고 찍지 않습니까? 점도표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약간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거 6월 FOMC 미 연준이 그 물가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점도표를 어떻게 찍느냐, 그걸 관심 있게 한번 쳐다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 전망치가 조금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전망치 좀 올라가도 올해 하반기에 2번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거는 적정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가 실물 경제, 소비나 뭐 산업 생산 이런 게 미치는 영향 보면은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주로 영향이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올 1, 4분기에 1.3%로 많이 낮아졌어요. 아마 2분기에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텐데 지금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번 주말에 또 미국 5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거든요. 4월 달에 17만 5천 명이었고요. 많이 줄어들었죠. 24만 5천 명 정도 예상했는데 시장이 17만 5천 개로 나왔고요. 이번 5월 거는 한 18만 5천 개 정도로 전망합니다. 지금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에 아직 좀 멀었지만은 통화 정책은 한 9 내지 12개월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적정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 차원에서 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9월이나 그때부터 금리 인하 2번 시작되면 그때부터 주가 방향은 어떻게 같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는 올라가요. 근데 어떤 때는 금리가 떨어져 주가 떨어졌고 금리가 오를 때 주가도 올랐거든요. 네, 그때 그 기업 이익이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져 버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도록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 올라가면은 주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도 올라가죠. 네, 그래서 금리는 앞으로 떨어진다.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 보면은 전부 생각보다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 ISM 공급자 관리표에서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한 49.5 정도 시장이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도 낮게 나왔거든요. 계속 2년 이상 지금 50 밑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미국 경제가 좋았던 건 서비스업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서비스업 ISM 지수도 지난 4월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5월 통계가 나오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50이 약간 넘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소비죠, 소비. 예. 그래서 미국 경제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까지 소비가 좋기 때문에 기업 매출, 이익 늘어나고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고 소비가 좋았기 때문에 수요가 늘니까 물가 상승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그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요.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죠. 뭐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면서 미국 기업들이 언제든지 고용을 탄력적으로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 관련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근데 지난 주말에 그 4월 개인 소비 지출 통계가 발표됐거든요. 이것도 역시 전월비 0.2% 증가하면서 시장 콘센서스 한 0.8%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 보면은 콘센서스가 계속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경제성이 올라갈 때는 전문가들이 전망했는데 실제치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뒤따라서 계속 상향 조정을 하죠. 근데 경제성장률, 기업이익 증가를 꺾일 때는 전망했는데 그것보다 낮게 나오니까 뒤따라서 이제 하향 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그 시기부터는 뭔가 주도 섹터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아니면 주식 투자 좀 방법도 바뀌어야 되나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는 미국 금리는 시간의 문제에 떨어진다. 그렇죠. 기업이익 증가를 봐야 된다. 기업이익 증가율이 계속 증가할 것인가. 1분기에는 S&P 500 기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7월 초부터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아마 2분기는 증가율이 더 낮아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주가가 나스닥 주식으로 4간 최저치를 경신하다가 최근에 그 다우지수는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S&P 고점에서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고 아마 서서히 미국 주식시장이 금리보다는 이제 기업 수익을 반영하지 않는가. 기업 수익이 예상보다 안 나오면은 아마 7, 8월 무렵에 미국 주가가 한번 조정을 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 8월에 미국 주가가 네, 큰 폭은 조정은 아니더라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조정을 겪을 때 좀 사모아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정 겪을 때 조금 감망하면서 그냥 현금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7, 8월에는. 아직도 미국 경제가 뭐 IT 혁명 정도는 아니지만 AI 혁명 그게 분명히 생산성을 증가시킬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조정 때 저는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조정 때 살 때는 어떤 거 사야 될까요? 하반기에 주식처 유망 섹터는 어디고 좀 어떤 주식 사 모아가야 되는 걸까요? 역시 AI 혁명 관련 주식이고요. 예, 저는 사실 AI 관련주도 주식 여러 개 있고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냥 나스닥 100 지수를 사시는 게 QQQ. 예,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미국 주식만 사지 마시고요. 좀 나눠서 사시는 게 좋고. 어떤 걸 좀 나눠 살까요? 그냥 국가별로 좀 배분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는데요. 아직 작년 통계는 안 나왔는데 2022년 통계 보니까 미국 비중이 61%, 일본 비중 3%, 중국 비중 3%, 유럽 비중 한 15%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비중 61%는 너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런 걸 평가하면은 미국 주가는 10에서 15%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미국 주가가 뭐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전망도 가능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대평가되기 때문에 국가별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거든요. 미국 비중 61%를 좀 낮추고 유럽 비중이나 그다음에 일본 비중, 특히 저는 이제 중국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비중 3%는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비중 한 50% 정도로 줄이고 그 줄인 만큼 뭐 중국이나 그다음에 인도 비중, 이런 나라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비중을 늘리냐, 이머징 마켓 비중을 늘리냐, 그거는 달러 가치거든요.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는 미국 주가가 이머징 마켓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이머징 마켓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달러 지수라는 게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인데요. 그게 2022년 10월에 114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00까지 떨어지다가 또 106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100에서 106까지 오르는 거 보면 달러 강세인데요. 2022년 10월 114 보면 지금 달러 약세 추세죠. 그리고 지금 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미국 대내 불균이 너무 심화됐다는 거죠.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고요. 그 다음에 대순부채가 GDP 대비 72% 정도 돼요. 이런 불균형이 해소돼야 된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는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식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식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인도 주식, 뭐 이런 비중을 미국 비중 좀 줄이고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불황에 국내 업체 시장 점유율도 하락하고 2차전지 관련주도 줄줄이 52주 신저가 기록했는데, 뭐, 최근에는 뭐, 약간의 반등했다는 기사도 있긴 했지만,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2차전지 관련주들. 우선 그 전기차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건데요. 뭐 저는 장기적으로 전기차는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캐즘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상품이 나왔다가 중간에 수요가 정체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전기차가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앞으로 전기차 전 세계가 그리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속도가 조금 더 둔화될 뿐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2차 전지 뭐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막 반토막 3분의 1토막 이렇게 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종목별로 좀 다르지만은 일부 종목은 저평가 영역이 들어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전기차 좀 2차 전지 먼저 주식을 팔았고 그 뒤로 제가 팔고 나서 한참 올랐었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는 일부 종목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보고 있고 서서히 저 같은 경우는 사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올 4분기부터 서서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4분기부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증권가에서 2차전지 이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업황이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교수님도 그러면 좀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2차 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2차 전지 애널리스트들 자료를 많이 보죠. 예, 그런데 작년에 그 2차 전지 논쟁이 있을 때 한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좀 비관적인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매도 뭐 그렇게 가감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애널리스트 자료를 제가 주마다 보고 있거든요. 주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예, 그러나 아마 4분기부터는 뭐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거 자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거시경제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모르죠. 예, 그래서 애널리스트 자료를 매달 뿐만 아니라 매주 그 시장 동향을 업데이트 해주고 또 각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계속 그 주마다 자료를 내주거든요. 그런 자료를 보니까 최악의 상황은 서서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금 등이 사상 최고가 기록한 가운데 원자재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청정 에너지 전환 등 산업 금속 수요가 느리고 공급은 또 정체돼 있고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금의 자금이 더 몰린다라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많이 오르긴 했죠. 예, 원자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유가는 지금 많이 안정되고 있죠. 예, 그런데 동 가격이 많이 올랐고 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동을 닥터 코프라고 그러는데요. 동 가격이 오르면은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닥터 코프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최근에 동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수급 현상 때문에 좀 과도하게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동 가격이나 국제 유가 이런 원자재 가격을 볼 때요. 우리 코스피를 보거든요.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도 동 가격에도 2015년 이후로 통계로 분석해 보니까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예, 그러면 코스피가 왜 선행하느냐. 일부 미국 경제학자들이 우리 경제, 한국 경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세계 경제 풍향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GDP에서 수출이 45%나 차지해요. 그래서 한국 수출을 보면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한국 수출을 선반영하는 게 코스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르면은 세계 경제 좋아진다는 거죠.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세계 경제 별로 안 좋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하고 동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1개월 거 코스피가 선행하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코스피는 5월에 떨어졌고 지금 6월 들어서도 별로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 보니까 동 가격이 단기적으로 수급 사정에서 좀 많이 올랐다. 특히 공급 중에서 중국이 공급을 줄이겠다. 이런 거 일부 생산지에서 공급 줄이겠다. 그래서 동가격이 급등한 거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피를 보면은 조금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인데요. 네, 금 가격도 역사상 최고치를 그리겠습니다만은 금 가격을 결정하는 게 달러 지수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 물가예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나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은 금 가격이 올랐고 물가 오르면 금도 올랐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지수예요. 근데 금 가격이 오른 거는 뭐 세계 경제 불확실성 이런 것도 반영한 거지만은 저는 금 가격 하락은 앞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미리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금 가격 제가 추세를 구해 보니까 추세에서 너무 위로 많이 벗어났어요. 조정을 거칠 겁니다. 조정을 거치는데 저는 중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하고 내년 가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아마 블룸버그 컨센서스 채운 거 보니까 1.7%. 그러면 뭐 물가 상승률 낮아질 수밖에 없죠. 금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은 금가격을 결정하는 미 달러 지수 떨어지고 미국 금리 떨어지면 금가격이 계속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는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한한령 해제되면 수혜받는 업종이라 할 수 있는 화장품, 엔터, 콘텐츠 섹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2단계 한중 FTA 하면서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었죠. 네. 화장품주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한중 FTA 2단계 시간이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게 경제 이성적으로 좀 따져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단적으로 제 조카가 모 대학에서 중국어 교수예요. 근데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별로 안 온다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한중 FTA 2단계는 주로 서비스, 문화, 관광 쪽인데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화장품 업종 주가는 그동안 정말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떨어졌었죠. 예, 예, 그동안 우리 화장품이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됐었죠. 예, 그런데 제가 화장품 애널리스트들 말을 들어보니까요. 특별한 것 빼고는 화장품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만들거나 중국이 만들거나 비슷비슷하다 이제. 예, 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대요. 예, 그런데 화장품이라는 건 유통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김 작가님은 모르시겠지만 구루무라고 있었거든요. 구름이요? 구루무, 크림. 네. 그거를 화장품 회사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가면서 그 화장품을 판 거였어요. 아, 방판 같은 거군요. 방판. 그런데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그런 거를 중국 사람들한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화장품들이 한때 잘 나가다가 그런 유통망 부족 때문에 화장품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 거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는 그래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차별화가 아주 심화되면서요. 그래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거. 이런 걸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중과 FTA 2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7, 8월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겪으면 그때는 AI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인도 이런 주식들이 좀 모아가면 좋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좀 굉장히 좀 싸 보이는 저평가된 영역의 섹터는 좀 어딘가요? 저는 우리 코스피 자체가 저평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명목 GDP 4% 충분히 성장하거든요. 실질 GDP 2.5, 그 다음에 물가상승 1.5. 그러면 코스피가 3,174가 나와요. 우리 코스피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고요. 또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그래도 주식이 괜찮았던 게 금융주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금융주들이 밸류업 운동,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따라가지고 그동안 PER이 3배에서 5배, PBR은 0.3에서 0.5배죠. 예,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어요. 예, 그래서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다는 거는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예,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그거는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만 나머지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저평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다 같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주식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 올해 하반기에는 예금이라든가 채권, 주식, 금, 달러 여러 좀 코인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어떤 자산을 좀 늘려가야 될까요? 아까 전에 국가별 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고 국가별 자산은 미국 비중 좀 줄이시고 중국, 인도 비중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현금이 예금이 47%, 채권 3%, 주식 22%거든요. 저는 은행의 비중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은행 정기예금리가 5%였는데 지금 3.5% 떨어졌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가면은 2% 후반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요. 지금 채권 투자 늘려야 된다. 그리고 올 소비자 물가 발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7%인데요. 8월 이후로는 2% 초반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2% 초반에 접어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요. 시장 금리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더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 비중 22% 낮다는 겁니다. 주가도 코스피 아까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 달러, 코인 나머지 투자 자산인데 저는 달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는 아까 미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하락해야 된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금하고 코인 이 가격은 오르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산 중에서 한 10%는 금이나
코인 조금 더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코인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신다면은 코인 대신에 금을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비트코인이 가진 경쟁력은 뭐라고 보시고 다른 코인 말고 대장인 비트코인만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코인도 정말 많던데요. 몇 개만 살아남고 많이 사라지겠죠?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예, 코인이라는 게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이 거래적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투자 수단으로서는 계속 남아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ETF 현물 승인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예, 그 다음에 최근에 홍콩이 승인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야당에서 이거 뭐 승인하자.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젊은 분들이 계속 비트코인 투자할 거예요. 예, 투자 수단으로서는 미국 정책적으로 정부가 인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투자 수단은 계속 남아 있고요.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인데 달러인데 달러 가치가 떠는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코인 투자하셔도 비트코인 투자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배당이 나오고 채권을 사면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이나 코인은 이자 배당도 없어요. 시세 차익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고려하셔가지고요. 예, 저는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투자 자산의 한 10% 안팎에서만 이런 자산에 투자하자. 뭐 지금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 양극화 같은 경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심각하고 지금 중산층은 한국에서 더 늘어나고 있나요? 네, 중산층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죠.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맥킨지 보고서를 보니까요. 제목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예요. 아, 요즘 그런 카피 많이 나오죠. 역사적으로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았거든요. 근데 맥킨지가 주요 선진국 분석해 보니까 실질 중간 가구 소득이 줄어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맥킨지가 조사한 기간에 그 나라들 GDP는 다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GDP는 늘었는데 왜 중간고 실질 소득이 줄어드느냐? 소득 차별화. 다 몰린다는 그렇죠. 거고. 상위 10%만 많이 가져가고 중산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미국도 2019년 이후로요. 4년 동안 미국의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득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건 제가 알기로 자산 양극화라고 들었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건가요? 자산 양극화는 사실 더 심각하죠. 네, 그래서 올 1분기 우리가 통계청에서 가구소득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로소득 별로 안 늘었어요. 실질 근로소득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소득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위기가 한번 올 때마다 부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거든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자산을 살 돈이 없죠. 주식, 부동산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그 자산이 가격이 많이 위기가 왔을 때 떨어졌을 때 또 주식 사고 부동산 사가지고 부를 더 늘려가거든요. 그래서 자산 소득은 불균형이 갈수록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이 사실 이런 김작가 TV든 교수님 방송이나 책을 보는 이유는 더 돈을 좀 불리고 싶은 거잖아요. 개인이 이런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금융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주식 채권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울산 포항에 있는 공장 가보니까요. 거의 로봇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서비스업에서 AI가 일을 해줄 거거든요. 우리 일자리 갈수록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느냐. 관련된 로봇 주식을 사고 AI 주식을 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식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포항에 가가지고 그 공장에 가면서 거의 로봇이 일하는 걸 보면서 그거는 이제 몇 년 전에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로봇주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 와서 로봇 주식을 산 거죠. 그리고 또 AI 주식. 제가 아까 엔디비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목 사놓으면은 좀 가격 변동이 심하거든요. AI로 구성된 ETF가 있어요. 저는 그런 로봇이나 AI 그런 주식 사가지고 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AI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다면 주식이라도 사서 주식을 사서 함께 그 트렌드에 가야겠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글로벌 경제 쪽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 경제 지금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어떤 상황이고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제가 작년에 2.5% 성장했는데요.
어제 나온 거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는 2.4, 작년보다 성장이 조금 둔화된다는 건데요. 내년에는 1.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는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소비가 증가세가 둔화되느냐?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저축이거든요. 네. 근데 저축률이 지금 많이 낮아져 버렸어요. 미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살았다는 거죠. 앞으로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부담이 우리보다 미국은 훨씬 낮습니다만은 2021년과 상반기에는 1.5%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2.8%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축한 돈은 별로 없지, 실질 소득은 안 늘어나지, 이자는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소비 증가세가 둔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근데 1.7%까지 둔화되면은 연착륙이죠. 예, 그런데 미국 경제는 굉장히 빨리 반응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비가 둔화되면은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금방 줄인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3, 4월 달에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약 2천만 개 줄여버려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과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연착륙인데 예, 경착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IMF에서 2030년까지 미국 경제만 좋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강하고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고차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교수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세계 경제 성장이 고차가 된다는 것은요. 네. 사실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거의 0% 내리다 보니까 가계 기업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버렸습니다. 전부 부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부채가 많으니까 가게처럼 소비할 수 없고 기업은 투자할 수 없고 정부도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5년까지는 부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IMF가 상대적으로 좋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거는 그 AI 혁명, 그 90년대 중반에 IT 혁명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 혁명 보면은 미국이 지금 선도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IMF가 그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작년에 24%거든요. 근데 2029년까지 전망치를 내놨는데 22%로 낮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 경제는 세계 평균보다 낮아지고, 예, 그 다음에 미국 비중은 달러가 결정하거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럼 중국 경제는요? 소비 투자 수출 좀 어떤 상황과 하반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중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었는데요. 그래도 최근 경제 성장을 보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 5% 안팎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은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고 경제가 나쁘니까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엄청 유도했거든요. 예, 그 당시 세계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2%였는데요. 중국은 한때 47%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기업 생산 능력을 늘려놨는데요.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하고 지금 은행이 부실해지고 있죠. 예, 중국 GDP 대비 기업 부채가 167%입니다. 작년 말에요. 우리가 기업 부채 우리도 높은 편인데 120% 정도 되는데요. 중국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투자 중심으로 앞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4 내지 5% 성장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14억 인구가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2019년에 1만 달러 돌파했고요. 작년에는 13,000달러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달러 돌파하면은 소비가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는 GDP에서 비중이 많이 감소하지만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가 극단적인 경기 침체, 이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그 4 내지 5%, 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도 한창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조금 안정화됐나요? 조금 안정되는데요. 잠재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08년 그 미국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꺼지면서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 그때 미국이 집값이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집값이 2배 정도 올라요. 그래서 가게가 돈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집을 샀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은 집을 담보로 가게한테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았거든요. 근데 집값이 급락하니까 가게가 부실해지고 미국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면서 위기가 왔었죠. 예, 그런데 중국 가계 부채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미국처럼 중국 가게가 그만큼 돈 빌려가지고 집 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미국처럼 파생 금융 상품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국은 집값이 떨어지니까 파생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융회사까지 어려워졌지만 중국은 금융 발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파생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물 부분이 금융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압박도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경제 정책 압박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트럼프부터 무역 전쟁을 했고요. 예, 바이든이 기술 전쟁을 계속 하고 있죠. 특히 반도체.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전기차 100% 관세 부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예, 사실 그 작년에 그동안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를 많이 생산한 나라가 일본이었었어요. 근데 작년에 중국이 일본을 제쳐버렸거든요. 중국의 전기차가 그만큼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가 중국의 이제 목적은 멕시코에 생산해가지고 미국다 수출하는 예, 그런 것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전적으로 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차 100% 관세를 부과했다고 심각한 거고요. 근데 중국의 전기차를 이렇게 미국서는 뭐 크게 좀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있죠. 예, GM 회장도요.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은 예, 미국 자동차 산업 모두 망할 것이다. 이런 거 극단적인 방향을 이야기했고요. 예, 그 다음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도 초기에는 야 중국 전기차 우리하고 경쟁 상대도 안 돼 무시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오면은 자기들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이든이 그런 의미에서 또 선거 앞두고 100% 관세를 부과했다. 이건 사실 뭐 세계 무역기구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선거 전이나 또 트럼프가 되면은 더 무역전쟁 심화될 것 같습니다. 기술전쟁. 예, 그런데 뭐 트럼프가 됐냐 바이든이 됐냐 그건 주가가 말해줍니다. 주가 말해준다고요? 예. 과거 1944년부터요. 예, 미국 S&P 500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사이에 S&P 500이 오르면은 집권당이 당선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았다라는 거죠. 예, 예, 경기가 좋고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이에 그 주가가 떨어지면은 예, 떨어지는 거고. 예, 떨어졌습니다. 특히 84년 이후로는 예외적인 상황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예, 1944년 이후로는 예외적인 상황이 2번 있었고요. 예, 84년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7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예,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좀 미국 그 재무부가 최근에 그 바이백이라고 실시했지 않습니까? 바이백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만기 돼야지 원금 주고 이자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 국채를 중간에 일부를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만큼 금리를 좀 낮추겠다는 겁니다. 예, 금리 낮추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또 한 번 더 재선을. 예,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어떻든 뭐 선거를 앞두고 미중 패권 전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중 갈등 앞으로는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미국이?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무너뜨리지 못하겠지만 예. 압박은 가하겠죠. 예, 계속 압박은 가한데요. 일본은 미국이 무너뜨렸죠. 그렇죠. 예. 플라자 합의였나요? 그렇죠. 80년대 들어가서 일본이 엄청 상승하면서 일본 GDP가 세계에서 17.4%까지 가거든요. 미국 GDP의 80%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는 또 85년 미일 반도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대로 일본 경제가 장기가 디플레에 빠졌습니다만은 중국은 뭐 미국 말을 그렇게 안 들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 미중 패권 전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버드 그레암 앨리슨 교수가 쓴 예정된 전쟁, 그다음에 최근에 그 스티븐 노치가 쓴 우발적 충돌 이런 거 책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이런 책 보면은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에서 금융 전쟁으로 갔다가 무력 전쟁 갈 수 있다 이런 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금융전쟁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약 6조 5천억 달러 벌어갔거든요. 그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놨는데요.
그 국채를 계속 팔고 있어요. 2013년 한때는 1조 2,700억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올 그 3월 통계, 가장 최근 통계인데 한 7,800억 달러로 줄여버렸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한 번에 팔아버릴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금융전쟁 시나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중국이 일본처럼 미국이 안 당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 둘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네. 세계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 공격 중국에서 점점 탈중국화되고 있는 시기에 그 빈틈 노리고 있는 인도, 베트남이 중국 대신 세계의 공장이 되어가고 있나요? 대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세계적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했는데요. 그렇죠. 예, 그동안 베트남으로 많이 갔고요. 네. 베트남이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인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혜택을 받을 나라가 인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저 임금이 싸고요. 뭐 젊은 사람들 많고 인도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저 브루킹스라고 미국 경제연구소 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자료를 한번 봤더니 인도 1인당 GDP가 현재 중국 GDP 1인당 GDP의 44%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계속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요. 2044년 가면은 인도 1인당 GDP가 중국을 앞설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체 GDP로 보면요. 이미 인도 GDP가 세계 지금 5위고요. 올해는 일본도 앞설 거라는 겁니다. 네. GDP 전체 국가 GDP 자체로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하는 인도 경제를 네. 관심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수출 비중 보면은 인도 비중이 아직도 2.8%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는 인도 가보니까요. 길거리 가면 거의 다 일본 차였었어요. 네, 저 남쪽에서 벵갈루루부터 뭄바이로 쭉 좀 올라와 봤었습니다만 거의 다 일본 차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가끔 언론 기사 보면은 현대 전기차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네, 거기서 우리 같은 저 전기차 자동차 못 만들어내죠. 우리 같은 거 TV 같은 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로 수출하면서 우리가 인도로 수출이 앞으로 제일 빨리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네. 자, 그럼 중국 경제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중국 경제 살아나기 위해서 중국은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중국은 기업 구조적으로 한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던 거는요. 외환위기 원인이 86년에서 88년까지 우리 3조 호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3조 호황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성장했었어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너무 좋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늘려버려요.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는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IMF 처방에 따라 정말 뼈아픈 구조에서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어요. 중국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금 기업 은행 구조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저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IMF 처방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외환보유액이 3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스스로 구조조정합니다. 네, 그래서 구조조정 속도가 늦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질적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려면은 부실기업, 우리 IMF처럼 정리하고 부실은행 처리하고 그래야지 질적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는 굉장히 빨리 했는데 중국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붙어 있는 중국 말고 일본 경제는 지금 어떻고 하반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그 세계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가 일본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일본이 94년부터 장기 디플레에 빠졌는데요. 최근에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최근에 3% 오르고 올해도 2%, 내년에도 2% 이상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과연 이제 일본 국민들이 소비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네. 너무 오랫동안 어려운 시절만 봐가지고 아직도 별로 소비를 안 늘리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일본 경단련 경제단체에서 일본 기업들한테 임금 좀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일본 통계 보니까 물가 오르고 임금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가 그 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경제 변수 중 하나인데요. 일본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1%를 넘어섰습니다. 2012년 4월 달에 1%였었거든요. 네. 거의 이제 12년 만에 1%를 넘어선 거죠. 금리가 그렇게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일본 경제 회복된다. 그 다음에 물가 오른다. 네. 그런 걸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는 디플레에서 탈피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80년대
일본이 너무 커지니까 미국이 플라자 협의, 그 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약을 통해 일본을 깼는데요. 요새는 미국이 일본을 키워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일본을 키워야지 일본이고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일본 보면은 뭐 미국 엔달러 환율이 160엔 가는데 미국에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예, 일본에서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고 그 TSMC가 또 일본에다가 굉장히 빨리 그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공장 지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국이 간접적으로 다 기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일본은 그 앞으로 성장이 디플레 탈피하고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얘기해 주셔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이던데 하반기 얘기 좀 어디로 움직일까요? 예. 저는 환율이 우선 지금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70원까지 올라간 건 최근에 달러가 강세됐고요. 예, 그리고 우리의 환율은 일본 엔달러 환율하고 연동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돈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대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앞으로 달러 가치 떨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 엔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게 미일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예요. 예, 그런데 일본 국채가 1% 넘고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국채 수익률 차이가 축소되고 있거든요. 엔이 강세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원도 강세로 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올해 우리 경상수적자가 한국은행에서는 600억 달러, KDI에서는 706억 달러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670억 달러 전망하는데요. 경상수가 이렇게 흑자나는데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았지만은 올해 들어와서 한 18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5월까지. 외국인들이 왜 주식을 18조 원 순매수하느냐? 그거는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고 한국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 미국, 일본 여쭤봐서 한국 경제는요. 하반기 어떻게 보시고 수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출의 투자 포인트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단기 순환으로 보면 올해 확장 국면입니다. 예,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4월을 저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 1.3%였어요. 미국시 연율로 따지면 5.3%입니다. 미국 경제 연율로 1.3% 성장했어요. 우리 경제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회복의 주축이 수출이에요. 뭐 수출이 1월에서 5월까지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증가했고요. 네,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하고 선박이 지금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선박 반도체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지금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근데 확장 국면이 과거 평균이 33개월이었습니다. 물론 작게는 17개월, 길게는 54개월이었었는데요. 뭐 이런 확장 국면 순환 주기를 보면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우리 경제 확장 국면이다. 근데 아마 체감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기 좋다고 느끼지 못하실 텐데요. 그거는 지금 수출만 좋아지고 있고 내수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하고 내수하고 차별화된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동산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벌써 이제 6월이죠. 올해 1월에서 5월 수도권 부동산 집값 상황은 지금 어떻고, 사람들의 심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KB 국민은행 부동산 114,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에서 이렇게 주택 가격을 쭉 발표하는데요. 네, 저는 시리즈가 길기 때문에 KB 국민은행 것 데이터를 보는데, 아파트 가격이 전국은 떨어지고 있어요. 전국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런데 강남만 지난 3월을 저점으로 4, 5월 올랐더라고요. 강남 특히 상구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그 심리도 좀 개선되고 있어요. 그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이런 걸 발표할 때 소비자들한테 2,500가구를 대상으로 물어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동산 심리가 1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데요. 2022년 11월에 60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올 4월 보니까 100일, 5월도 100일. 100 넘으면은 1년 후에 올라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전국은 떨어지고 있고 강남 상구는 올랐다고 하셨는데 서울 전체는요? 서울 전체는 떨어졌어요. 아, 서울 전체는 좀 떨어졌네. 네, 5월까지요. 5월까지 떨어졌는데 강남 상구만 지난 3월을 저점으로 4월, 5월 아주 좀 미세하게 올랐어요. 아직 뭐 추세적으로 크게 오른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지수 자체는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개별 아파트로 보면은 아마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일부 아파트는, 강남 일부 아파트는 뭐 정고점, 거기에 근접한 아파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 기준 부동산 거래량과 지금 매물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4월 국토교통부 통계 보니까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서울의 경우는 7,898호. 예, 7,898건이죠. 그래서 3월보다 29.5% 증가했고요. 예, 그 다음에 작년 4월에 비해서는 54.2%나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라요. 예, 지난거 4월 전국만 보더라도 약 5만 8천 건 정도 돼가지고요. 뭐 작년 4월에 비해서 22%나 증가했습니다. 그럼 매물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 매물도 늘어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 인터뷰해보면 이제 하반기 좀 더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량도 살아났고 집값도 지금 실거래가도 오른 것들도 있다. 근데 이거는 더 올라갈 거 얘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거래량이 살아난 건 맞지만 매물도 많이 증가했다. 팔고 싶은 심리가 더 큰 거다. 이제 2차 하락이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하반기 부동산 집값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 급락은 끝났다. 그렇게 보는데요. 급락은 끝났다. 예, 급락은 끝났다 보는데 아직 그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아직도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이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저 1분기 실질 소득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했어요. 우리가 소득이 증가해야지 집도 사고 그러는데 그렇죠. 아직도 금리가 높고 예, 소득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다. 예, 그러나 아까 그 강남 상구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예, 저는 철저히 차별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저성장은 차별화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80년대 10% 지금 2% 안팎으로 떨어졌거든요. 우리 경제가 10%, 8%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니까 모든 경제 주체, 모든 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는 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 기업도 차별화, 가게도 차별화, 집값도 차별화. 모든 게 차별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많다고 그러지만요. 예, 작년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무려 158조나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서 순저축한 돈이 158조라는 거죠. 그렇게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살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데는 좋은 데 살려고 예, 하겠죠. 더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예, 그 다음에 요새 그 인구 문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특히 가구 수가 좀 남았습니다만, 서울의 경우는 2029년이 정점이라는 겁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오르기는 힘들다. 평균적으로는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일 것이다. 예, 그러나 차별화되어가지고 일부 지역은 오르는 국면이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저성장과 인구 감소와 세대 수도 이제 곧 감소할 거고 고령화 시대이지만 전국의 집값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지만 이제 핵심지는 그래도 더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좋아지긴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부의 차별화가 심화됐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PF 문제는 여전히 좀 위험이 남아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남아있죠. 정부에서 1차 대책 마련해가지고 일부 구조조정하겠다, 살릴 걸 사기겠다. 그 다음에 지금과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저축은행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그 건전한 은행 자금을 좀 투입하겠다. 예, 그게 1차 안이었는데요.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다시 해결책을 뭐 정책 당국하고 업계하고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PF 문제 뭐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일부 저축은행 문제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은행권까지 금융 시스템 위로 갈 것인가. 예,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일부가 저축은행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요. 예, 거기서 구조조정하고 이게 은행까지는 뭐 저는 금융 시스템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예,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 얘기죠. 정부는 하반기에 부동산 정책 어떻게 좀 펼쳐나갈까요, 이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리거든요. 금리. 예. 그렇죠. 한국은행이 아마
물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물가가 2%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안 내리겠다 그러는데요. 제가 전망해 보면은 8월부터 물가 상승이 2% 초반으로 접어듭니다. 한국은행도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을 2.4%로 전망해 놨는데요. 그런데 뭐 분기별로 전망 안 해놔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4분기는 2% 초반대로 한국은행도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내리겠죠. 금리 내리면은 나중에는 그 소득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초기에는 금리가 집값을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고 시장 금리 떨어지면 또 집값이 반등을 할 거예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의 경착륙도 싫어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건 더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SR, 차등 DSR 뭐 그런 거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은 아마 4분기 가면은 금리를 내리고 그러면 집값이 좀 반등할 텐데 정부는 아마 미시적인 대책으로 좀 규제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전에 이제 부동산 시장 급락은 끝났다고 코멘트 해주셨는데 하락이 더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위험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은 계속 좀 물가가 올라가죠. 한국은행이 금리 못 내리든지 또 올려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생적 충격 같은 거죠. 네, 블랙스완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 뭐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동 불안 사태 지금 다 잘 이겨내고 있는데요. 뭐 그런 사태가 또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사실 아까 미국 GDP가 IMF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여러 문제가 터지는 거는 미국 힘이 절대적으로도 세계 1위죠. 근데 상대적으로는 계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GDP가 2000년에 세계에서 32% 갔다가 24% 줄어들고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군사력도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죠. 그래서 2002년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별 소득 없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나왔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보기에 미국이 과거처럼 힘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뭐 이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이제 불안해지는 거는 혹시라도 시진핑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대만을 공격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뭐 자산 가격 전망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25년, 6년에는 집값 강하게 좀 반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수급 측면에서는 뭐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허가 착공 같은 걸 보면요. 2022년이 정점이었고 뭐 작년 올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허가 착공이 줄어든다는 거는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중공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 2000년, 2022년까지는 인허가 착공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올해 지금 중공 물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집값 안정이 크게 기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축소되면은 아마 수급 쪽에서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보니까 착공 물량은 올 1, 4월 보니까 89,000호로 작년 1, 4월 69,000호보다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뭐 올해 착공하면은 내후년 그 다음에 집이가 안공된다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예.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수급이 좀 불안한데요. 그런데 미분양 주택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예, 지난 4월 통계 보니까 72,000호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예, 전국이. 그래서 65,000호까지 줄어들다가 한때 작년 10월에 58,000호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다시 그 72,000호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게 해소돼야지 집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해소를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그 지역별로 다른데, 예, 그런데 지금 그 미분양 많은 데가 대구죠. 9,600. 그 다음에 부산 4,600.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경기, 인천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뭐 서울은 936호로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서울 주변 인천, 경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해소돼야지 집값이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정리하는 질문으로 지금 무주택자와 1주택자 분들은 좀 수도권에 계신 분이라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대답하기 힘든 문제죠. 사실 제 제자들도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한다고 저한테 줄에 서달라 오면서 집 언제 사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참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인데요. 예,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집이라는 건 사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 게 집이다. 예, 그런데 집 살려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차별화는 되겠지만 아까 일부 지역 차별화는 되지는 않지만은 그의 지역은 오르기는 아직은 힘들다. 상승 사이클이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지금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내년 가면 금리 더 떨어질 것이다. 더 싸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집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저는 기다려보자.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분들은요? 1주택자는 저는 집이 투자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강남 같은데, 아까 집값이 차별해서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값 엄청 비쌉니다. 1주택자들이 자기가 사는 집에 강남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얼마나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1주택자는 그냥 집이라는 거 사는 것이다. 그냥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갈아타기라든가 이런 거는? 갈아타기는 할 필요는 있죠. 차별화되니까요. 네. 이렇게 집값이 낮고 안정된 수준일 때,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는 좀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6월이랑 3분기 주식 투자 뭐 꼭 확인해야 될 핵심 포인트랑 개인분들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투자 조언 한마디만 마지막에 주신다면요. 저는 앞으로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물가가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근데 물가 상승률 8월 가면은 우리나라는 2% 초반으로 떨어지고 그 후에 한국은 이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는 올해가 확장 국면에 들어섰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식을 지금이 싸게 살 기회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서서히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늘과 포트폴리오는 구성해야 되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은행예금 가지고 있던 거 줄이고 주식이나 채권 비중 늘리시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인사이트 가득한 인터뷰는 또 지금이 6월이니까 9월 달에 이제 4분기 시간 준비하면서 한번 또 다른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영익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